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폭주한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금리는 올리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간호사주 측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PA 간호사 업무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여전한데 총파업 돌입 전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방통위는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논란이 된 에어매트는 지금까지 표준 매뉴얼도 없이 제각각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이 전방 배치를 예고한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와 관련해 국정원은 미사일을 실제 수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전방에 배치한다면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격을 주고받은 가운데 양측 모두 최악의 전면전은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의 공격은 추가 공세에 활용할 탐색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은 임명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박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유례없는 속도전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던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 8일 집행정지 결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이어 18일 만에 신청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에게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권한이 부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후임자 임명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임명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원 2명만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한 뒤 방통위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박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아직 후보자일 뿐이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권 이사장 등이 낸 신청이 인용된 만큼 이진숙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항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법원 판단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안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며 판사마다 기준점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항고를 통해 그 부분을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방송 장악의 칼바람을 막아줘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방통위 2인 체제의 구성적 위법성과 이사 선임의 절차적 불법성을 보여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역사적인 결단이라고도 본다며 MBC는 시민들의 성원을 디딤돌로 삼아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헌법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열대야가 누그러지면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찬 공기가 내려오고 해수면 온도도 절정기를 넘긴 것으로 분석했는데 다만 태풍 영향으로 주 중반에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희훈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올여름 무더위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주말입니다. 서울의 최장 열대야 기록에 마침표가 찍힌 겁니다. 주말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무려 연속 34일 만에 25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이어진 밤 더위의 고비는 넘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일주일 전하고 비교하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지난 일주일 전에는 열대야 기준이 25도인데 한 26, 7도까지 좀 높았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그 경계에 머물고 있거든요. 기상청도 한여름과 달리 최근 한반도를 덮고 있던 견고한 두 개의 더운 고기압 사이로 찬 공기가 내려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올여름 밤 더위를 장기간 지속하게 했던 높은 해수면 온도도 열탕 수준에서 온탕 수준으로 절정기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높았던 기간에는 30도를 넘는 32도까지도 기록하는 높은 수온을 보였고 최근에 절정을 지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낮더위는 계속되지만 서울과 대전, 전주 등의 아침 기온은 25도 아래로 내려가며 열대야가 주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일본으로 북상하는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일시 강화하고 남해와 동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너울성 파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의 고비는 넘겼지만 9월 초반까지는 늦더위와 태풍의 위험이 변수로 남아있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남 남해안에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양식장 어류 폐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폐사에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아열대 어종을 보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어민이 양식장에서 죽은 물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조피불락 등 양식 어류들이 높은 바닷물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어류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1,460만여 마리였던 최대 폐사량이 여름이 끝나기도 전에 뒤집혔습니다. 수온이 28도 이상으로 넘어가다 보니 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넘어섰고 그래서 이와 같은 오늘 같은 대량 폐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 물고기 가운데 71%가량은 조피불락. 조피불락은 차가운 물에 사는 어종이라 열탕 같은 바다에선 살아남기 힘듭니다. 기후 위기에 폐사 피해가 끊이지 않자 어종을 교체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경남수산자원연구소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조피불락 대체 어종으로 벤자리를 지목했습니다. 몸길이 15cm 정도 되는 이 벤자리 치어는 태어난 지 1년 3개월가량 됐습니다. 다 자라면 60cm 정도 돼서 40cm 정도인 조피불락보다 큽니다. 벤자리는 기름기가 있고 쫄깃한 게 특징. 무엇보다 고수온에도 잘 견디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통영 지역 내에서 고수온기가 왔을 때도 폐사가 없었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아열대화로 인해서 고수온이 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아열대화 대응 품종으로 벤자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종으로 주목받는 벤자리는 이르면 다음 해에 치어를 보급하고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부천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고 현장에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을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을린 외벽과 깨진 유리창,
호텔에 남은 흔적은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화재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들은 건물을 바라보면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안타깝죠. 차는 빨리 왔는데 구조는 안 되니까는. 처음에는 잠 못 자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며칠 사이 희생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은 더 커졌습니다. 나이 먹은 엄마의 입장으로서 젊은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사방에서 잡아줘갖고 지시에 의해서 뛰어내렸다면 그런 불상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이제 마무리됐지만 참사 현장에는 여전히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0대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또 화재 생존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업주 등을 대상으로 피해가 커진 이유와 평소 화재 사고 대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에어매트 설치 논란 등 소방 초기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온라인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작성자 신원 파악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방통합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18,000여 명이 충원됐는데도 현장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논란이 인 가운데 소방당국이 뒤늦게 표준 매뉴얼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에어매트 설치법과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에 관한 통합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뉴얼이 준비되면 소방대원을 상대로 훈련을 벌일 예정이라며 일반 국민을 위한 안전교육과 캠페인 전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야간 근무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천 청라동 아파트 화재 때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한 건 더 공정하게 사건을 처분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주 안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김 여사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한 뒤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수사팀 결론에 대해 논란이 거센 만큼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심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도 포함해 검토하도록 한 것 역시 논란을 끝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다만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앞두고 명분 쌓기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엔 수심위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총장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며 수사팀 의견과 함께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그동안 수심위가 이뤄진 사례를 볼 때 명품 가방 사건을 다음 달 15일까지인 자신의 임기 안에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우선 이번 주 안에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입니다. 이후 수사팀 의견도 검토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권고 성격인 만큼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2018년 도입된 뒤 모두 15차례 열린 수심위에서 검찰이 수심위 결론을 따르지 않은 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한 사례 등 4건이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십억 원대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던 김남국 전 의원이 허위 재산 신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고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허위로 기재해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계정에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꿔 재산을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의혹과 코인 발행업체에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입니다. 김 이사는 오늘 해외 출장은 떠나는 길에 직접 은행에 방문해 노 관장 측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보석 신문이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신문 절차를 거친 뒤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다음 달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보석 신문이 열리는 날 김 씨 재판 절차도 끝날 예정인데 이르면 10월 말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배우 박상민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기도 과천시의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를 지속하고 역사 지우기의 혈안이라고 주장하며 당 차원의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된 독도 조형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제 독도를 팔아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지시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위위원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정부 독도 지우기 의혹과 계엄령 준비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모두 괴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여당은 괴담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공당이 맞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입니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전혀 근거 없는 계엄 괴담입니다.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입니까? 자,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까?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도대체 국민이 먹고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이제는 독도마저 괴담 선동의 소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주 대변인은 일부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 과정을 놓고 독도 지우기라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또 광우병과 사드 배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와 연관한 선동도 모자라 이제는 독도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의 의도는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의 간호법 제정 논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여당은 논의에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 통과됐을 법이라며 남 탓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내탓 공방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예고된 상황에서 간호사들이 요구해온 간호법 심사가 야당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여당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몹시 유감입니다.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을 거부한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의료 대란을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 야당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와서 지금 의료 대란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여야는 핵심 쟁점인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 입맛에 따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직접 못 박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촉발한 의대생 증원 문제 역시 여당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거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적인 동의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때문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독자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료진들의 공백 때문에 갖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고민을 좀 해서 그런 조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은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매듭짓자며 야당의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내일 보건의료노조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는데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을 전체 공개하면 좋겠다며 즉 기존 생중계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야당이 제시한 기한까지 한동훈표 특검법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특검법 수용을 외쳤던 때와 말이 달라졌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며 빠른 회담 성사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바람직하다는 기존 생각엔 변화가 없지만 회담을 통해 새로운 정치 출발의 의지를 호소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으냐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형식에만 얽매인다며 비판하던 민주당은 우선 실무 협상까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생중계 제한의 수위 조절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의 회담 성사 의지는 높게 평가했습니다. 회담 자체의 성과를 내려면 좀 진중하고 좀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방식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민주당은 그러나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법은 하루빨리 발의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 시한으로 제시한 날까지 한 대표가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 전당대회 출마 선언 당시엔 허언을 한 거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대표로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국회의원을 구하지 못해서 법안 발의를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여권 분열을 위한 포석으로 보고 공수처 수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 만큼 야당 압박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당은 코로나19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된 것을 두고 오는 10월까지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려져야 한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죄가 확실한 재판 빨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께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회담을 위한 여야 실무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의제 조율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표와 여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대표회담은 그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제 협상 등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결정문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분은 뇌물도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남기며 글로벌 긴축 시대가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와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금리에 대한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깊어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9월 금리 인하 이제 기정사실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혹시 막판 변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현재까지는 막판 변수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현 상황을 일단 짚고내 보면은 현재 시장 반응은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 100%를 놓고 있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이란 게 원래 그렇게 뭐 대단한 결정이 나오는 회의는 아니었었는데 최근 한 3, 4년간을 보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워낙 큰 변수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이 주목을 받았었고요. 특히 2022년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의 중요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에 뒤통수를 쳤었죠. 오히려 그때 시장이 원하는 정반대의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한 10% 넘게 급락하고 한번 그런 사단이 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대사를 쳤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한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몇 분 안 돼서 그 지금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발언을 하죠. 때가 왔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재조정할 시간이 왔다. 준비된 발언이었는 것 같아요. 이 발언과 함께 시장은 이제 그대로 급등한 채 뉴욕 증시가 끝이 났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금리를 이제 인하하겠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 근데 앞으로도 이게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고용이라든가 실업률이 더 커질 수도 있겠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엔 연준이 또 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빅컷 0.25가 아닌 0.5%포인트 인하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교묘하게 남겼어요. 그것도 만약에 노골적으로 0.5%포인트 인하할게를 했다면 시장은 오히려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나빠 경기가 또 이랬을 텐데 교묘하게 몇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점진적인 금리 인하라는 표현 중에서 그 gradual이라는 단어를 빼고요. 체계적인 금리 인하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methodical이라는 단어를 빼면서 저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폭 결정할게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0.5%포인트 인하도 가능해.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는 시장이 딱 원하는 답변을 해주면서 시장도 환호를 했고요.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뭐 폭이야 아직도 변수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하나하나 단어 선택에 아주 신중을 기한 발언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점진적인 금리 인하 표현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0.5%까지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게 변수가 될까요? 저는 당장 다다음 주죠. 9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8월의 미국의 고용 지표.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라든가 실업률 지표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령 여기에서 한 번 더 고용이 크게 나빠진다면 이 정도라면 이제 연준이 이제 9월 중순 하에 있죠. 9월 FOMC 회의에서는 0.5%포인트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이번 발언이 보험을 좀 드러났을 것 같습니다. 가령 이런 말 없이 9월에 발표했던 8월의 고용지표가 무너졌다면 시장은 또 괴로워했을 텐데 이 정도로 보험으로 좀 커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전에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이 보는 PCE 물가가 발표가 되거든요. 7월 PCE 물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연준은 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고용, 금리 인하 요 라인은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9월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시장은 현재 1%포인트 컷. 그러니까 지금 한 3번 정도를 인하를 하고 여기에서 0.25, 0.25, 0.5 이 정도까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연내에 3번을 예측하고 있으니까 4.5%포인트까지 5%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일단 9월의 시작으로 봐서 중동 리스크를 하나 일단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폭에서는. 왜냐하면
뭐 헬스볼라 이스라엘도 있었지만 이 중동 리스크가 경제적으로 또 뭐 자산 시장에서 가장 두려운 이유는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거 빼고요. 유가입니다. 만에 하나 이 리스크가 터져서 국제 유가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이게 반등을 넘어서 어떤 폭등 양상으로 간다. 지금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밀어놓은 게 85달러, 90달러까지로 넘어서면 물가지표는 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기름값이 오르니까. 이게 막판 변수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정도 사안이 아니라면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85달러 밑에서만 눌러놓는다면 큰 이변 없이 올해 3번의 금리 인하 폭은 1%포인트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파월이 금리 인하를 내비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인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고요. 네. 근데 그 폭이 적정하냐 이걸 보고서 좀 평가가 많더라고요. 지금 저는 환율, 그러니까 달러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임계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축통화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의 방향성과 통화의 방향성이 거의 동행지표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시사를 하니까 현재 뭐 전 세계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해서 지금 거의 3.7%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는데 제가 왜 임계점 마지노선으로 이야기했냐면 이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를 뭐 상대 주요 통화 평가하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백선이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예요. 99, 100이 역대한 몇 년간 못 깼던 벽이거든요. 예. 근데 만에 하나 여기를 깨고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달러 약세가 굉장히 크고 가파르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라인에 와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장중에 한번 1320원을 깼어요. 1318원 갔다가 지금 다시 1323원 이렇게 됐는데 달러 인덱스가 100이라면 원달러 환율은 1320원. 이 1320원도 깨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이번 주 혹은 뭐 8월, 9월 초에 1320원을 깬다면 글쎄요, 연내에 우리는 1200원대까지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콘크리트 벽을 완전히 깨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 집값에 대한 관심, 여러 관심이 좀 있지만 저는 이 외환, 환율에 대한 것이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이제 전문적인 분들은 달러 인덱스가 이 99, 100 라인을 깨고 98, 97로 정말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지, 우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320원이 깨지면서 1300원 초반대, 그 다음에 이제 1200으로 얘가 빠지면은 거기가 또 지금, 왜냐면 몇 년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휑하게 비어 있거든요. 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이 흐름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이 달러 약세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전 내년까지,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금값이 먼저 튀어오르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분명히 이것은 지금 뭐 어떤 수급 이런 것들을 떠나서 또 한 축이 탈달러 현상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러시아, 중국만이 아니라 상당수 브릭스 국가에서 이제 달러 이 기존의 통화 시스템, 기축 통화 시스템을 이제 깨려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달러 인덱스 100선을 못 지키고 꽤 빠진다면 한동안 달러 약세가 굉장히 급하게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모양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뉴욕 증시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증시 보니까 좀 떨어졌어요. 어떤 요인 때문으로 분석하십니까? 한 가지 이제 산을 하나 넘고 산을 또 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 잭슨홀 미팅 연설이라는 파월의 이 산은 넘었는데 뒤에 산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2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29일 목요일 날 아마 아침에 반영될 것 같은데 AI 반도체의 대장주고요. 연초 이후 나스닥, 우리 코스피, S&P 500 지수를 끌어올렸던 최고의 주인공 엔비디아의 이제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고차방정식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도 중요하고요. 실적 그 다음 분기를 얘기하는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포워드 가이던스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나오는 시장의 반응까지 중요하고 세 가지를 다 풀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이번에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이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실패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만약에 뭐 시간 외에서라든가 또 목요일 밤에 5% 이상씩 또 급락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한 2주 전, 3주 전에 블랙 먼데이로 대폭락했었을 때 그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었던 게 AI 거품론, AI의 버블. 그게 오히려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시총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코스닥이라든가 이런 반도체 소부장들이 반도체가 우리가 AI 쪽으로 시세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목요일 날 앞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두고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눈치여서 뭐 파월 때문에 오늘 웃어야 되는데 또 환율도 지금 이 정도의 원화 강세라면 원화 강세, 코스피 상승은 K 증시 상승은 거의 공식과도 같은 거거든요. 웃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좀 주춤주춤했던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중동 지정학적으로 좀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중동이.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진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만 보셔야 되는데 국제 유가입니다. 이제 전쟁이 나고 막 또 뭐 아픔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정말 이 경제적으로 자산 시장의 투자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유가만 보시면 됩니다. 유가를 과연 건드리는지. 전쟁은 났고 뭐가 한다고는 하는데 국제 유가가 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0 선에서만 관리가 된다면 이건 안타까운 사안이기는 하지만 뭐 그닥 주식 시장이라든가 여기의 관점에서는 뭐 이게 큰 문제가 그게 대단한 악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중동 리스크도 아직 남아 있는 AI 버블론과 함께 체크 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죠. 당장 오늘 밤에 뭐 일어날지, 뭐 다음 주에 일어날지, 연내 안 일어날지, 대선 후에 뭐 이란이 공격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제 유가를 보신다면 좀 여파는 가늠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하려고 지금 엔지를 예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걱정이에요. 네, 뭐 다들 고민도 많으시고 우리가 다 인생의 고민이 많을 텐데 지금 그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경기만 보면 특히 내수 정말 안 좋거든요. 또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때부터 빌렸던 그 돈들 이자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이제 인플레까지 겹치면서 이제 비용 인플레죠. 더 힘들어하고 있어서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중앙은행 총재로서 또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거예요. 또 대통령실에서도 용산에서도 지금 우회적으로 정부도 왜 금리 인하 안 해주지? 내수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냐하면 수출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못하는 것이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한 이 가계 부채 빚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이 집값 상승에 굉장한 좀 확신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년물 국채금리 떨어지고 미국 국채금리 떨어지고 우리 은행채 금리 떨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년 반 전, 뭐 2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많이 떨어졌거든요. 부산은행 같은 곳에서는 주담대 금리가 2%대 후반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엄청 빚을 내서 집을 사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월별대 조단이다. 즉 5월에 5조 빌리고 6월에 6조 빌리고 7월에 7조 빌리고 지금 8월에 8조 빌린다. 실제로 좀 그런 게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체 지금 가계대출 월별 늘어난 폭을 보면 5월에 거의 한 5조 원대, 5조 3천억 정도가 늘었고요. 6월에 6조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5조 8천억대 늘었고 7월에 7조 6천억. 지금 8월은 한 20일 집계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6조, 7조 원에 가까이 있어서 8월에 저는 8조 원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저렇게 늘고 있으니까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저렇게 늘고 있어요. 이게 신용대출이 느는 건 아니라 신용대출은 오히려 약간 좀 정체돼 있거든요. 이거는 다 지금 빚내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업적으로 돌아와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왜 이렇게 큰 고민이냐. 저걸 보고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또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금리 더 떨어져? 그럼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학습을 해서 그때 당시가 아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웬만한 신용 좋으신 분들 2%, 2.1% 다 돈 빌려서 집 사서 집값 됐잖아요. 근데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또 빚내서 집 살까 봐 그걸 보면 못 내리겠고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그간의 한국은행의 행태를 보면은요. 물론 이창용의 한국은행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내리면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에는 금통위가 없고요. 10월에 아마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현재로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값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은 게 특히 서울 집값이 7, 8호 아파트 실거래가가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올랐습니다. 게다가 서초구, 용산구는 99%이기 때문에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기존 최고가보다 오히려 높아진 데도 있는 셈이에요.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하나 이제 명확해야 될 건요. 지금 집값 얘기하는 거는 서울에 국한된 겁니다. 지방은 전혀 아니고요. 지방의 미분양도 여전하고 지금 서울만 놓고 보면 우리 전고점이 있었잖아요. 2021년에 전고점 대비 회복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99%, 97%가 나왔으니까 애게 전고점 회복 못했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저건 지금 평균 가격이 99로 왔기 때문에 그 곳곳 이 하나의 아파트에 따라서는 그때보다도 거의 5, 6억이 더 오른 곳도 지금 강남에는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은 이미 올라탔고요. 수도권은 약간 달라요. 수도권만 돼도 과거에 2021년에 이 뜨거웠던 곳 중에서는 아예 거기에 80%도 못 된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와 있고 지방은 아직까지는 X. 그러니까 지금에 나오는 상황은 전형적으로 서울만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런 모양새여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걸 보고는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처럼 전체 집값법을 집값 고점으로 가려면 전방위적으로 다 타올라야 되거든요. 그런 불씨여야 되는데 지금은 지방은 하다못해 부산도 꿈쩍대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여기 어디에서 꺼질 불이다. 이제 이런 한 전문가. 또 한 의견은 서울이 저렇게 타오른다고 하는 것은 뭐 딴 데는 모르겠고 서울만큼은 저 불씨가 안 꺼지면 솔직히 우리 뭐 서울 수도권에 상당수가 몰려 있잖아요. 저게 뭐 집값 상승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견도 함께 주고 있는데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서울에 지금 한 달 동안 월별 매매가 10,000건이 일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월별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 매매 거래 건수를 봐야 되는데 이게 거의 8,000건 이상에서 안 떨어진다. 10,000건, 8,000건, 9,000건, 11,000건이라고 하면 서울 집값도 떨어질 가능성은 과거 통계를 보면 낮아진다. 그래서 거래량을 이제 당분간은 좀 서울 아파트, 서울 집값은 바로미터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계비 늘고 있고 집값도 서울 기준으로 계속해서 서울은요? 늘고 있는데 미뤄왔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를 시행하게 되면 좀 잦아들까요? 항상 때늦은 후회인데 이런데 왜 그거를 7월 1일 날 하지? 왜 9월 1일로 2개월 연장했지? 그럼 왜 굳이 왜 봐줬을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DSR도 스트레스 테스트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기존 DSR에 이제 가산금리를 향후 오를 금리 인상폭을 더 더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규모를 줄이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2단계인데 그냥 2단계를 시행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이걸 정말로 당국에서 정말 서울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 치면 전세담보대출이 이제 상당수 많은 분들이 받았잖아요. 근데 현재는 우리가 DSR을 계산할 때 이 전세대출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엔 DSR에 넣고 소위 말하는 대출 규모를 계산하는 이 정도로 아주 파격 규제를 해야만 시장도 이거는 당국이 진심이네. 진짜 집값 잡으려고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금 그냥 9월 1일 날 약간 가산금리 높여서 스트레스 2단계를 실시한다? 이걸 가지고 왜냐하면 시장 금리가 현재로선 떨어질 거 아니에요. 미국도 내린다고 하고 더 가파르게 내리면 아마 우리 은행채 금리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럼 주담대 금리가 더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또 뛰어들겠죠. 적어도 서울 쪽에서는. 그래서 당국이 아마 시행을 할 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격하게 나가야 이거를 끊어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그래도 시장에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긴 한데 내달 대출 규제 강화될 거고 또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좀 관망세가 확산될 것 아니냐. 8월 거래량이 7월보다는 좀 많이 주춤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러다가 이제 9월이 됐는데 9월, 8월, 9월 거래량이 갑자기 8,000건, 6,000건, 5,000건 이러면 굉장히 이창용 총재도 한숨 덜고 금융당국 또 국토부도 굉장히 한숨 덜겠죠. 이게 한여름밤의 꿈이었구나. 4월, 5월, 6월에 마지막 집사분들이 이제 서울에 집을 샀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 상황도 분명히 있잖아요. 9월이 됐고 10월이 됐는데 월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가 뭐 8천 건, 6천 건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00건, 11,000건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국에서는 특히 집값 관련한 쪽을 처리하는 곳에서는 최악,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한 대책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은행들은 뭐 예대 금리로 아주 박수를 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복형 금감원장이 은행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 같아요. 네. 이 금리 추세와 관련해서 좀 개입해야 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밝힌 거는 좀 이례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좀 해프닝이고요. 이걸 뉴스 플로우를 잘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5월, 6월, 7월에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실행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당국에서 일종의 왜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이렇게 주담대를 많이 실행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걸 이제 뭐 기자 용어 우리끼리 얘기를 이제 창구 지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옳았구나 하고 자기들의 가산금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은행 채금리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비난이 쇄도하겠죠. 특히 은행들이 잘못한 게 이렇게 대출 금리를 올렸으면 예금 금리도 올려야 되는데 또 예금 금리를 안 올리고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그냥 남몰래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금융감독원이 그때 말한 주담대를 잘 관리하라고 했던 것이 은행 너네들이 가산금리를 붙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말을 오해하느냐. 당장 금리를 내려라. 라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뉴스를 추적해 오신 분들은 좀 약간 이게 틀린 일, 금감원이 금리 올리라고 해놓고 또 한 1, 2주일 있다가 또 금감원이 금리를 내리라고 하는데 금감원 말은 그때 했던 3주 전에 했던 금리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대출을 깐깐하게 해주라는 말이었는데 그거를 은행들이 멋대로 해석해서 금리를 올렸고 이제 금감원이 나서서 멋대로 올린 대출 금리는 다시 내리라고 압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뉴스를 쭉 플로우를 추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금융권들은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에 울겠죠. 웃는 건 아니고 낮춰야죠. 네, 이제는요. 그런데 이제 일단 여태까지 상반기에 5대 금융지주가 이자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겼는데 3분기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상황들을 보면 8월에도 꽤 많이 빌려갔잖아요. 하고 9월에도 글쎄요. 아마 이 실행하고 맘먹은 분들이 이미 9월까지는 이제 왜냐하면 집 살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9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아서 지금 금융당국이 외치고 있는 것이 상생, 사회 환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도 그동안 기자 생활에서 보면서 이 정도까지 상생, 사회 환원이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은행들이 아마 지금쯤 이제 5대 은행장들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 출연해야 될까 할 것 같아서 곧 은행들이 이제 사회환원의 금액 액수가 공개되지 않을까 제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뜨거운 경제 이슈들 도움 말씀에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걸 두고 미사일 수급 능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다만 충청도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만큼 방어 태세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선 이달 초 북한이 전방 배치를 공언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일단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실제 운용할 미사일을 수급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생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조달을 하기로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다만 방어 태세에 새로운 부담이 될 거란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발사대에 실린 신형 미사일 사거리가 110km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충청도까지 사정권 안에 들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운반수단이 머지않아 전방에 배치돼서 전략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북한 스스로 수재민 15,400여 명을 평양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힌 압록강 주변 홍수 피해와 관련해선 의회의 분석도 공개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을 부각한 것과 달리 최대 피해 지역은 자강도란 겁니다. 체제 관리 차원에서 김 위원장의 동선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도 군사시설이 밀집한 자강도 노출은 꺼렸다는 게 국정원의 분석입니다. 전체 회의에선 또 국정원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두고 질의와 답변이 오갔습니다. 국정원은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공작금을 횡령했다는 일부 보도엔 횡령과 유용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정원 직원이 여성기자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엔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수급 부족 사태를 맞았던 코로나19 치료제를 대량으로 확보했습니다. 손영래 코로나19 대책반 상황총괄단장은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17만 7천 명분이 국내로 들어와 이번 주 안에 공급이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양상이라며 애초 정점 예측치로 본 주간 확진자가 35만 명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과 간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 서울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 또 간호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건과 관련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는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중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원안위는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면 다음 달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 60대 A씨가 아파트 기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가 함께 나왔습니다.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관리사무소 직원 B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던 지난 20일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1조 4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팀원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강제 수사 대상은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팀원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 이사를 제외한 새로운 경영진들로 파악됐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 속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한쪽으로는 휴전 협상에 나서고 헤즈볼라와 교전까지 벌이면서도 이스라엘은 가자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등 중재국은 휴전 뒤에도 필라델피 통로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6개월간 다국적군을 주둔시키거나 이스라엘군 주둔 장소와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석방을 요구하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일부를 유보하고 싶어 합니다. 석방이 되더라도 가자나 서한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여기다 휴전이 시작되면 가자 지구 북부로 귀환하는 피난민들을 검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선 가자 지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통로에도 군대를 주둔해야 합니다. 하마스는 이런 주장들이 이스라엘이 지난 5월에 제시했던 휴전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새로 추가했다고 비난합니다. 하마스 대표단은 카이로를 떠나면서 영구 휴전과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조했습니다. 중동 확전 우려에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만 급해졌습니다. 실무그룹을 통해 낮은 수준에서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타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We are feverishly
working in Cairo as we speak with our team and the teams of the other mediators as well as with the Israelis to get to a ceasefire and hostage deal. 휴전 협상, 헤즈볼라와의 대규모 교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카이로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만 가자지구에서는 70여 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만 명이 훌쩍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대규모 무력 공방을 두고 다음 단계 공격에 앞서 이스라엘 방공망 현황을 탐색하기 위한 헤즈볼라의 위력 정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이란과 헤즈볼라 등이 가까운 미래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추가 공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공격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올여름 열대야의 기세가 무척 강했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열대야의 큰 고비는 꺾였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도 서울 기온이 28.9도, 체감온도는 30도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내일 아침까지 열대야 기준인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밤 9시 전후까지 서울과 경기 남부, 영동 북부와 전남, 영남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늦은 시간 귀가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서울 낮 기온이 32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는 등 태백산맥의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강릉 29도 등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모레 사이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그 밖에 내륙 곳곳에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가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처를 틈타 술타기 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가해 운전자의 황당한 말과 행동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도로 위를 맹렬히 달리는 포르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노면에 적힌 제한속도 숫자 50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갑니다. 당시 최대 속력은 시속 159km. 죽음의 질주 끝에 난 사고로 10대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몇 달째 의식불명인 상태. 재판에선 사고 직후 가해자의 행적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풀어준 틈에 홀로 병원에 간 가해자는 살이 벌어져 봉합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혼자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부하 직원에게 맥주캔을 사오게 해 1차 술타기를 했고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러 온다고 하자 맥주 한 캔을 1분 만에 다 마셔 2차 술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왜 사고 후 술을 마셨느냐는 추궁에 아끼던 포르쉐 차량이 파손돼 속상해서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이 똑바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내가 술을 마신 것이라며 되레 큰 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자신의 포르쉐 차량을 보러 사고 현장에 돌아가 봤다고 합니다.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뒤집혀 완파된 상태였는데도 자기 차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법정에선 수년 전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전과도 드러났습니다.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오열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살아만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지옥불이라도 제가 갈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살아만 돌아올 수 있다면 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판사는 재판 말미에 가해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족들에게 할 말을 하란 이야기에 가해자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한 이 최대 형량이 선고되더라도 30살에 새 아이의 엄마가 되겠다던 10대의 당찬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민석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피해 정도가 기준치의 188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폭자는 회사 측의 잘못된 대응으로 병원도 제때에 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를 정비하던 삼성전자 직원 2명의 피폭 정도가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선 발생 장치는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분석하기 위해 X선을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사고 당시 한 명은 기계에 손을 집어넣고 한 명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는데 손을 집어넣은 사람은 피부에 94시버트가 피폭돼 작업 종사자의 1년 기준치인 0.50버트의 188배를 넘겼습니다. 원인은 안전장치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장비 정비를 위해 방사선 차폐체의 개방 시에 안전장치인 인터락이 작동해야 하나 이 안전장치의 오류로 방사선 방출에 노출된 사건입니다. 피폭 피해를 입은 직원은 해당 장비가 이미 많이 노후해 작업자들이 정비를 꺼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의 대응도 문제 삼았습니다. 피폭 검사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하더니 구급차가 관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다음 날 병원에 가면 어떠냐고 하는 등 무성의한 대응으로 진료가 지체됐다는 겁니다. 여기를 왜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대에서. 여기는 방사선 피폭돼서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다. 가는 길에 저희가 막 진료도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의심을 하더라고요. 진짜 피폭된 거 맞아요? 근데 왜 개인이 전화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삼성전자면 방사선 안전 담당자가 있을 텐데. 원안위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이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만들고 공유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8살 A군은 지난해 말 여학생의 사진을 찍어 음란물에 합성한 뒤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고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은 학교 측이 자체 조사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군은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올해 서울에서만 10대 청소년 10명이 관련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로 올해 1월에서 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10대 청소년 10명이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IT 기기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같은 학생은 물론 교사에 대한 합성 음란물도 만들어 유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0년 만에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첫 소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는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포함됐고 K리그 돌풍의 주인공 18살 양민혁도 발탁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영건이자 예비 프리미어리거 양민혁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18살 132일 만에 A대표팀에 승선했는데 대표팀 주장 손흥민보다도 20일 빠릅니다. 지금은 그 선수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기회는 앞으로의 이제 양민혁 선수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FC 돌풍의 주역 가운데 하나인 황문기와 2004년생 최우진, 2002년생 이한범도 처음으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고질적인 측면 수비 자원 부족과 장기적인 대표팀 운영에 대한 고민까지 담겼습니다. 이 선수들이 언제든지 대표팀에 들어와가지고 편안하게 경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손흥민을 포함해 황희찬과 이강인, 황인범과 김민재까지 유럽파 선수들은 대부분 변함없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울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주민규와 김영권, 조현우도 소집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을 꾸린 홍 감독은 안정과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팀 운영과 또
약간의 변화가 이번 선수 선발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 상황입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처음 소집돼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월드컵 3차 예선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감독 선임 절차를 따지겠다며 정치권까지 나서 어수선한 가운데 홍명보호가 보여줄 경기력에 따라 여론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는 질의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앞에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안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국회의원 10명을 못 구해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 사장은 아닐 거로 생각한다면서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여권의 분열을 포석으로 둔 민주당 입장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처럼 당대표 한마디에 모두 고개 숙이는 이상한 정당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먼저 보자는 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라며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당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심의위로 넘겨진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종결되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된 건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로 예정된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에 낸 서면 진술서와 마찬가지로 대면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주포 이모 씨를 처음 소개받았고 미국 유명 증권사 출신 인사라 자산 운용을 잘해줄 거란 말에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에 쓰일 줄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수익 구간이 있었던 건 맞지만 손해도 상당해 검찰 의견서 내용처럼 김 여사가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를 전후해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일당의 계좌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던 검찰은 최근 계좌주 9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건은 이 중 한 명인 전주 손모 씨에 대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느냐입니다. 1심 법원은 손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건 아니지만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여기에 편승해 차익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판시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2심 재판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에게 새롭게 적용된 방조 혐의 인정 여부가 김 여사 등 같은 전주들에 대한 수사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명품 가방 사건은 조만간 처리되더라도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는 다음 달 2심 선고 뒤에야 마무리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올여름 이례적인 무더위에 이달 전기요금 고지서는 얼마나 나올까 자영업자들은 벌써 불안한 마음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폭염을 겪은 뒤에 냉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서울 동작구 66제곱미터 크기 한 카페는 6월에 한 30만 원 남짓이던 전기요금이 지난달에 57만 원으로 배 가깝게 올랐고요. 또 서울 서대문구의 비슷한 크기 다른 카페도 전기료가 평소에 한 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7월에는 40만 원이 넘게 찍힌 고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삼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방학이 끼어있는 7, 8월 음료 한 잔을 사놓고 온종일 공부하는 이른바 카공족 때문에 소가리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4,1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주문한 손님이 1시간 42분 넘게 머물면 손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정부는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일반 가정도 걱정이죠. 이렇게까지 종일 에어컨을 켜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올여름 냉방기기 의존도가 높았는데요. 더워서 켜긴 했는데 다음 달 전기료 폭탄 걱정에 벌써 진땀 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해가 져도 가시지 않는 찜통더위에 하루 종일 에어컨 리모컨에 손이 갑니다. 일단 더위는 막았는데 뒤따라오는 전기료 걱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한 20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밤에도 뭐 예년 같으면 그냥 뭐 선풍기로 이렇게 그냥 해결했는데 금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그냥 뭐 밤새도록 틀어놓고 살 그런 형편이에요. 전기요금이 걱정이 많이 되지. 밤이고 낮이고 아침 눈 뜨면 계속 틀었어요. 네. 전기료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많이 되죠. 근데 너무 덥다 보니까 또 나이도 있고 해서 약간 어지러워요.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지면서 저녁과 심야 시간대 전력 수요도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했던 날을 비교해 봤더니 올해가 5% 안팎으로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이달 들어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를 웃돈 날은 무려 13일로 지난해의 3배에 이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전력 사용량은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1월 51.2테라와트시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계대로라면 다음 달에 나올 8월 전기료 고지서가 냉방비 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요금이 지난달 비해서 이번 달에 상당히 높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심야에 저녁 7시부터 한 9시 정도의 전력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차이가 있거든요.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해 정부는 40조 원이 넘는 한전의 누적 적자에도 전기요금을 5분기 연속 동결했습니다. 또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올 하반기 5대 은행 신입 행원 채용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은행권 취업시장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데요. 지난 상반기에 5대 은행이 신입 직원 1,060명을 새로 뽑았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0%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 대부분 은행 업무가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은행 영업점이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직전이었던 2019년 말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70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점포가 하나둘 사라져가니까 은행 직원 수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2019년 말 대비 올해 5대 은행 직원이 5천 명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순이익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압박 속에 대출 금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홍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부터 은행들이 가계대출 제한을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대출이 줄기는커녕 은행들의 예대 마진만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5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분기 순이익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금융이 각각 1년 전보다 12.8%, 13.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하나금융은 5.1% 증가하고 우리금융은 6%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가 갑작스레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2달 연기하면서 대출 막차 수요가 쏟아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대출 옥죄기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잡게 따던 가계대출은 오히려 늘어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보다 7조 5천억 원 급증했고 이달 22일까지 잔액을 봤을 때 이달 증가액은 지난달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옥죄도록 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오히려 예대마진과 순이익만 증가시켜준 셈이 됐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이 금융시장 안정은 물론 내수 회복까지 제약하는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자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산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에 대한 반응도 좋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있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이면에는 정부 정책, 금융당국의 엇박자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이 불만이 제기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에 이제 은행권의 이제 금리 산정에 더욱더 개입을 더 세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제 금융당국의 이제 이 시장 개입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관치금융의 논란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남 탓을 하기보다는 갑작스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로 대출을 끌어모아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수요를 자극한 점부터 반성하고 정교한 정책 대응으로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 들어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역대 최고가의 평균 9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R114가 올해 7, 8월 계약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역대 최고가와 비교해서 평균 90%까지 매매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파트값 상승세를 이끌었던 서초구와 용산구의 올해 3분기 거래 가격은 직전 최고가의 평균 99%까지 올라섰고 강남구는 97%까지 상승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의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입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합의 없이 다른 경쟁 플랫폼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거나 매출이 무신사에 집중되도록 가격과 재고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세계 3대 글로벌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세 곳에서 모두 A등급을 받은 자동차 업체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토요타, 혼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까지 모두 4곳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비롯한 재무지표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모두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또 인도에서 최대 3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를 추진하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 과거 발언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여야 간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며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자체가 필요 없는 후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언제든 선동과 폭력으로 짓밟을 수 있다고 믿는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 시작 전부터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그런 주장은 본 질의에서 하면 됩니다. 청문회가 재개된 뒤에도 야당은 과거 김 후보자 발언들을 하나하나 재소환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된 쌍용차 파업 사태를 놓고 노조원들을 자살특공대라고 표현하거나 제주 4.3 사건을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언급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폄훼하고 인정하지 않는 발언들,
예를 들면 쌍용치 않는 자살 특공대다,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이 특효약이다. 김 후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한다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 자체는 인정하지만 탄핵 자체는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평가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최근 2년간 이어진 실질 임금 감소 상황을 처음 듣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자격이 없는 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노동운동 이력과 함께 공직자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적격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야당에서 김 후보자 의료 기록을 요구한 데에도 항의를 하면서 같은 논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료 기록도 내놔야 한다고 엄호했습니다. 정신병력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려면 저희가 민주당 대표이신 이재명 대표만 해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으십니다. 다만 일부 여당 의원은 김 후보자 언행에 우려를 표하며 장관 임명 뒤엔 조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 발언으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하겠지만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막말과 반노동적 언사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야당과 자질 검증에만 집중해달란 여당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추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서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늘 존중한다며 항고심에서 판단받게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두고 대통령실이 괴담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친일 공세에 독도까지 끌어들였다며 그게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친일 굴종 외교에 이어 역사 지우기에 나섰다며 이재명 대표의 병상 지시로 진상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군 정신교재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하거나 방어 훈련이 실종된 데 이어 이번엔 공공기관에서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다며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한쪽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괴담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래된 조형물을 고치거나 새 걸로 바꾸는 중이다. 한 해 2번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이 근거 없이 친일 공세를 하려 독도까지 끌어들였다며 오히려 일본의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에 오직 정부 공격령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여당에서도 독도가 지운다고 지워지는 존재냐며 힘을 보탰습니다. 괴담 선동으로 병상 정치에 골몰하기보다는 빨리 퇴원할 수 있도록 회복에 전념하시길. 대통령실은 한 발 더 나가 야권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준비설도 문제 삼았습니다. 과반 의석 이상이면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며 선동하지 말라고 꼬집은 건데 민주당 일부에선 앞서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준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후쿠시마부터 독도까지 야당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괴담 공세가 거세지는 배경엔 반국가 세력이나 사이비 기득권과 같은 윤 대통령 최근 발언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 1년이 지났는데 괴담으로 선동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일각에서는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일본이 밉다는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오염수가 버려지고 있고 문제가 있으니 대책을 세우라는 게 왜 잘못이냐며 2, 3년 뒤 실질적으로 방사능 피해가 발생하면 괴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에서 기습폭우로 지하철역과 도로 등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번에는 태풍 10호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럭을 쓰러뜨릴 정도의 강풍과 함께 하루 최대 400mm의 기록적인 비를 퍼부을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역 안을 오가는 계단으로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지하철 개찰구 주변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맨홀을 통해 물이 분수처럼 치솟으며 맨홀 뚜껑까지 날려버립니다. 지난 21일 저녁 도쿄에 내린 기습폭우의 영향입니다. 도쿄 일부 지역은 1시간 동안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서 이 같은 기습폭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6번째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28일쯤 일본 남부 규슈에 상륙합니다. 변수는 남아있지만 일본 열도를 고스란히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 방향이나 위력에서 2019년 10월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던 태풍 하기비스와 비슷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이동 속도도 느려 일본을 오래 머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暴風、高波、それから大雨の影響が長引く恐れ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ので、厳重な警戒を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산산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0에서 60m에 달하고 28일에서 29일 사이 동일본에서 서일본에 걸쳐 많은 곳은 300~400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도 토사 붕괴와 하천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少しでも危険を感じれば躊躇せず早め早めに自らの命を守る行動をとっていただくようお願いをいたします。 게릴라성 기습호우에 이은 강력한 태풍으로 일본 열도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의 최고 경영자가 프랑스에서 체포되자 텔레그램 측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서방 진영과 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는 은근히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파리 외곽의 공항으로 입국하다 체포된 파벨 드로프의 구금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 시점을 기준으로 길게는 96시간까지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사판사는 신문을 마친 뒤 석방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 2013년 텔레그램을 개발한 드로프는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업성을 배제하고 철저한 보안을 제공하는 텔레그램의 정책은 빛과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조직범죄나 마약 밀매, 테러의 온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은 공식 성명을 내고 프랑스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플랫폼의 소유주에게 사용자가 악용한 책임을 묻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도 드로프의 석방을 촉구했고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파리 주재 영사의 접근을 요구했지만 프랑스 당국은 드로프의 프랑스 국적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러시아 내에선 직접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Elon Musk is free, Mark Zuckerberg is free, but Pavel Durov is now in prison. Why? Because he's Russian. 하지만 드로프는 러시아 정부의 검열을 피해 텔레그램의 본사를 두바이로 옮겼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을 두고 발사대를 갖추고 있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국정원이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미사일이나 무기 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동식 발사대에 조달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 피해 범위 지역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110km 정도 날아가기에 충청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적 목표물로 돌진해 자폭하는 무인 공격기 성능 시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루빨리 일선에 배치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는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 성격과 함께 북러 협력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K2 전차 모형의 모의 표적위로 하강하는 무인기. 곧바로 섬광을 일으키며 전차가 폭발합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자폭형 무인 공격기 2종의 성능 시험 모습입니다. 통신은 지상과 해상에서 적 공격에 사명을 가진 무인기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능 시험을 현지 지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하루빨리 일선 부대에 배치하고 자폭형 무인기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하루빨리 인민군 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열린 국방박람회에서도 무인기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기도 했는데 당시 모델은 단순 정찰기와 공격기로 자폭형 실물 공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인 공격기 가운데 한 기종이 구조와 크기 면에서 러시아산과 유사한 점을 근거로 북러 간 협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심리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자폭 드론의 대량 공급 체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군의 다양한 군사 활동은 물론 무인기를 포함한 무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 지속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12월 우리 영공으로 무인기 5대를 날려보내는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는데 5시간 넘게 휘젓고 다니는 동안 격추된 건 없었습니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에 공개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올해 안으로 군에 배치한 뒤 레이저 출력을 높여 더 큰 무인기를 격파하는 수단도 도입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호텔 업주 등 관계자 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씨와 명의상 업주 B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직원과 생존자, 목격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는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만큼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대피 요령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이 불이 난 경우 일단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고 자세를 낮춰 연기 흡입을 줄입니다.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막으신 다음에 그걸 물로 적시면 더 좋습니다. 예. 물로 적셔서 유독가스를 최대한 들이마시지 않게 그런 한 상태에서 비상구로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시면 안 돼요.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30개 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리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가까운 피난안전구역으로 피하는 게 낫습니다. 일반 고층 빌딩은 피난 동선이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난 안전구역을 두어서 피난 동선을 짧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부천 호텔 화재처럼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밖으로 대피할 기회를 놓쳤다면 물수건으로 문틈을 막아 유독가스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머리 위로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수막을 형성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화장실 문틈을 모두 막고 얼굴과 몸에 물을 뿌리며 버틴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연기에 의해서 90%의 사망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대피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각 가정에
화재 방독면, KS6의 화재 방독면이 있으면은 지금 그걸 끼고 화장실에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전한 상황이 되죠. 최후의 대피 수단은 에어매트입니다. 하지만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들이 숨지면서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논란이 불거진 상황. 전문가들은 안전한 낙하 위치와 자세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자세라는 게 뭐냐면 엉덩이 부분이 안전매트에 먼저 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입도 다물고. 왜냐하면 내장 어떤 손상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이 난 뒤 대피 요령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관리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또다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냉방병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그런데 감기와 비슷한 듯 다른 냉방병과 코로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콧물과 재채기 또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은 모두 같습니다. 네, 다만 냉방병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휴식을 취하면 회복이 되고요. 감기도 3일 이내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코로나의 경우에는 고열과 목의 통증이 길게 이어지고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또 예방이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처럼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틈틈이 또 깨끗이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질 경우에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평소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면서 심한 폭염의 기세는 조금 꺾이는 듯합니다. 다만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서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비 소식도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모레까지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내륙에서도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